바로 김종호 성호 프렌드 치과 원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일어서서 한번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요. 네, 네, 한효재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경기북부 하나센터는 의정부에 소재에 위치했는데 경기북부의 독한 이탈 주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장도 우리 대학에서 많이 협조와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급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평화통일 포럼을 우리 개성 포럼에서 많은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네,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호 초등학교 옆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김정호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일 신협의 건너편에 위치인데요. 우리 정동주 원장님은 고향이 포천이시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독한 이탈주민 정착을 높이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와요. 헤이. 우리 함께 구호해볼까요? 민주평통 화이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화이팅! 저도 우리 홍준표 민주평통 정교 부의장님 참조를 해주실 것 같고요. 일일이 다 소개하면 시간이 몇 분만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호 부시장님이 우리 오늘 시장님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시장님이 1박 2일 배치 맡기 때문에 타 지도를 가시는 바람에 오늘 이현호 부시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영문 대인대총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훌륭한 장부로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하고 또 시의원님들 또 오늘 기봉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 되시는 날이신데 아직 빠지도 안 달고 그냥 오늘 오셨어요. 하여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공식 행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오늘 20대 국회 첫날이신데 앞으로 영원히 축복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근시군에 우리 동두천 연천 회장님 참석해서 고맙고요. 오늘 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소성구 교수님께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병원, 또 강병원, 또 송우리 치과, 포천에 치과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들 해주셔서 사실은 어떤 부분이 저희들이 이탈 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가장 의료 지원하는 게 가장 제일 첫 번째로 꼽는 부분이었었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평통 의장님이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님이신데요. 이번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과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평통 자문위회 포천시 협의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 정책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역할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생활 밀착형 지원과 지역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MOU 체결에 함께해 주신 유관기관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먼저 온 통일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2024년 현재 국내에 한 3만 4천여 분이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에 174분이 거주하고 계신 걸로 통계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포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천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서는 포천시 협의회는 3제 특구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화경제 특구 구성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포천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탄강 주상절리 등을 포함한 관광자원과 우리 지역사회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38선을 통일교육에 연계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발제자로 참여해 주시는 한명석 변호사님, 조송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 소송주 대진대학교 교수님과 자장 역할을 해주실 윤충식 우리 지혜 도의원님, 대진대학교 정병환 교수님, 양중승 우리 전임 민주평통 협회장님,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는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특강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해주신 홍영표 총일부장관님은 좀 있어야지 도착하실 텐데 이 자리에 비해서 계실 때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보일 것 같아서 좀 있으면 이제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우리서 마지막 시간에 특강을 할 예정이십니다. 가능하시면 그때까지 자리에 좀 있어 많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이명문 총장님, 제가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는데
행사장에서 이렇게 좋은 명당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리가 명당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통일 포럼을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강영범 회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현호 부시장님, 서과석 의장님, 그리고 오늘 임기가 시작되는 우리 김용태, 젊고 잘생기신 우리 김용태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윤충식 도의원님과 시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평화 통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민족의 수건이고 염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될 국민적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평통의 당연직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골종적인 자유평화보다는 강력한 힘에 의한 항구적인 자유평화가 이룩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통일은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평화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2,651명 민주평화통합 자문위원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도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신 이명문 총장님, 또 대진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영범 회장님과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포천시의 자문위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고 전국에 34,000명, 경기도에 11,000명, 그 다음에 우리 포천시에 174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참석해 주신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우리 홍승표 경기도 부의장님, 또 포천시 서과석 의장님, 오늘 개원 첫날 때 바쁜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신 우리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윤충식 경기도 우리 도의원님, 조진숙 시의원님, 그 다음에 안혜경 우리 시의원님, 그 다음에 이명문 대진대 총장님, 그 다음에 우리 한희준 상공회사님, 상공회수 회장님, 그 다음에 강용범 우리 협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예빈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대진대학교 학생분을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반발하고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휴전 중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으로 남북 관계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포천은 남과 북을 가르는 38선이 관통되는 지역으로 그 어떤 지역보다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평화를 염원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 포천은 평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기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인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지산업과 평화통일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증진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는 오늘처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포럼을 통해 발굴되고 제안되는 다양한 의제들을 의미 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을 준비에 고생하신 민주평화통일 자문협의회 포천시협의회 강윤범 회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범을 만들어가는 포천시 의회 의장 소가석입니다. 이렇게 통일의 길목 포천에서 우리 시민과 함께 열린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그리고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민주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서 금일 포럼 준비를 해주신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강용범 회장님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임영문 대진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발제와 토론 그리고 강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이미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탈의 위협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심화 등 우리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많은 악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 바로 위에 위치한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쉼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벼랑 끝 진술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한 발 더 나가 작년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이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험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 평화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전문가들과 우리 시민들께서 평화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한다면 언젠간 이 분단을 끝내고 평화 통일이 실현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포천시 의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건강하고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 강용범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원 여러분들께서 열린평화통일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통일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또 다양한 이러한 미래 대한민국의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개원을 했고 제 첫 국회의원 김용태로서 공식 행사가 오늘 이 행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사실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독일의 그리네스반트라고 해서 동독과 서독이 이제 경계 지역이 있는 우리로 치면은 한반도 이 DMZ라고 할까요? 과거에 이제 그러한 그리네스반트를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독일의 정치인들과 통일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해왔고요. 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대선 때 지도자가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면 그리고 또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자분들 또 이탈주민분들 또 많은 정치인분들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혹은 정치인들이 북한 주민을 향해서 대한민국 언제든지 이 자유를 향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생각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분들을 받아줄 용의가 있다라고 늘 천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또
저희 국회가 이 북한 이탈 주민과 더 나아가서 북한의 많은 주민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여기 계신 민주평통의 많은 분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특 경기 북부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물론 수도권 특례 조항에 대해서 많은 현안들이 있고 저 역시 경기 북부가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규제에서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기 위한 관점에서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에게 요구되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100년 뒤, 50년 뒤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경기 북부가 이 한반도의 중심이 될 겁니다.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법안을 만들 때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 경기 북부가 새로운 물류 거점망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저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경기 북부, 미래 대한민국의 통일 한국에 대비해서 경기 북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많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토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한 경험이 있는 통일 관련해서 관심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에서 오늘 포천시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열리게 되고 또 포럼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진대학교는 포천시에서 공적인 일로 좋은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이런 포럼 같은 게 열리게 되면 얼마든지 이 학교 공간과 또 시설을 항상 제공할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시민분들한테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상생하고 또 공생하고 협력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오늘 발제되는 주제와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의견들이 잘 수렴돼서 아마 여기 이제 부시장님 또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신데 포천시 그런 것들이 시정 또 국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 주시고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시면은 실질적인 여러 가지 북한 이탈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좀 더 통일로 가는 빠른 일정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오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포천시 제가 자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민주평통 협의회에서 주최하시는 열린 통일 평화통일 포럼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좋은 의견 및 좋은 수렴점이 생기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원 윤충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에서 준비한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평화 통일 포럼 제 1세션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발제를 해주실 우리 한명석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대표 변호사님과 그다음에 조혜리 북한 이탈 주민분, 그다음에 노경훈 우리 민주평통의 자문위원님이 오늘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세 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명석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우리 북한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조혜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 법무사님을 맡고 계신 우리 노경훈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먼저 발제 시간 한 20분 정도로 하고요. 각 토론은 5분에서 조금 더 추가돼서 하시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질의응답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한명석 우리 변호사님으로부터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와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편의상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시면은 요 글자 보신 분도 있고 뭐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무슨 단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이게 법자의 고입니다. 지금은 요 가운데 해치치자인데 이걸 빼서 물수변에 갈변자가 쓰는데 이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이 법자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아서 가끔가다 제가 법이라는 무엇인가 해서 요 글자 하나 가지고 한 시간씩 하긴 합니다. 오늘은 뭐 이건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프로필을 좀 정리를 했는데 좀 와서 떠드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학력에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제가 포천시 관인면에 소재한 관인 초중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거기에 또 수복지구죠. 요 양문 지나면서부터 이제 수복지구의 아버지는 원래 철원분이고 어머니는 그 관인분인데 그게 빠져 있고 지금 평통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상임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지금 중앙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이탈 주민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단체인데 북한인권 단체의 NTO계의 삼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저희가 상임 연구원들만 한 15명 되고요. 전체 직원 인턴까지 다 합치면 한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경부터 탈북해서 내려오신 분들 하나원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그 지위를 박탈당해서 못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정부에서도 되게 이거를 제한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백서를 계속 내다가 일부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통일되고 나면 북한의 반인권 세력들에 대한 그 이제 과거청산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준비하고 국민의 내적 통합을 연구하는 그런 조직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93년도부터 검사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근무지가 법무부 특수공명과였습니다. 지금의 통일법무과인데 거기서 이제 대북관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북한을 한 8번 다녀왔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회담도 가보고 그냥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변호사를 지금 20년 넘게 하면서 주 직업은 변호사지만은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하고 책 쓰고 연구하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금까지 한 20몇 년간 살아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책도 썼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포천에 좀 자주 올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그 법적 제도 개선 이런 걸 말씀드릴 텐데 북한 이탈 주민 이런 거 되게 법적인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설명드려야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법적인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북한 이탈 주민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순서는 이렇고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법률 용어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로는 북한 이탈 주민의 국적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용어와 연계가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북한 지역에도 외국인도 있고 거기 외국인이 거기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수도 있고 직장 수도 있고 뭐 화교 조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국적을 가지고 계속 중국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조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나중에 보호 결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그 국적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오늘은 그 부분만 좀 간단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요 화면이 2019년도 11월 달에 그 동료 선원들 죽이고 내려온 탈북어민 2명 강제 송환할 당시의 사진인데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죠. 이게 뉴스에 나오는 그 이 사람들 탈북 과정 뭐 이렇게 하면서 북한으로 보냈다고 방송에 나오는 순간 저는 대형 사고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제 대학원 제자 중에 한 분이 오늘 이제 어제 국회의원 이제 끝난 태용호 의원인데 태용호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바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반국가 단체에다 집어던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법적인 북한 이탈 주민이 뭔지, 북한 주민이 뭔지에 대한 법적인 그 개념이 정확했다면 이런 사고 안 벌어졌습니다. 보낼 당시에 법무부 제가 근무했던 특수본부과 통일본부과에 BH에서 문의를 했어요.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결정돼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작년 2월달에 당시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비서실장 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뭐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 해석을 잘못하는데 또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또 관여를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하는 위정자들도 그렇고, 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 때문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 국적은 미국 시민권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정 출산도 하고 미국 배에서 태어나도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그 속지주의라 해서 영토주의에 근거한 국적 부여를 안 해요.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자식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에는 누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안 써 있어요. 다만 헌법 2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그래서 헌법 2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이 법률이 바로 국적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영토조항이 왜 관련이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조건은 조선인에서 부모가 조선인이거나 조선인의 다음인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 자식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인주의를 택했는데 그 국적 원칙에서 뭐냐면 이주국적 방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상실합니다. 이중국적자가 일부 있기는 해요. 뭐 연쇄 중국이 있고,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죠.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의 국민이 되는 것은 외국적을 취득한 걸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헌법 3조가 그래서 관련됩니다. 헌법 3조 때문에 북한이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우리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그래서 국적법이 우선적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고 영토조항은 북한이 국가가 외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대부분의 변호사들한테 가르쳐도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른 보호 신청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북한 주민이 북한 땅에 있을 때 하고 탈북해서 중국 땅에 있을 때 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왔을 때 하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지 아닌지 법적 지위가 달라지냐? 그렇지 않죠. 북한 땅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탈북해서 중국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한에 들어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만 우리의 통치 관할권이 미친 지역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게 제대로 현실적으로 되냐 안 되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중국에 탈북해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북한 국민으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안 봐줍니다. 그건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누구의 해석이 우선하냐면 그 사람이 있는 지역에 바다를 미치는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죠.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지위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북한주는 대한민국 주민인 거고 중국 입장에서 또 달리 볼 수 있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 다 다른 거고 다 이런 건데 그걸 자꾸 하나로만 보려고 하니까 해석의 충돌이 생기는 걸로 이해하는데 해석의 충돌이 아니라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뭐 이런 건 좀 생략을 하고 북한은 또 자꾸 이제 그 헌법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국적하시는 북한도 유엔 회원국인데 왜 자꾸 국가가 아니라고 하냐? 그것도 국가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국가의 성인여서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배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그 몬테비데오 협약이라 그래가지고 항구적인 주민 일정한 영토 정부 그다음에 외교 능력 이거 네 가지 요건을 보는데 뭐 그 뒤에 두 개를 하나로 주권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다 가지고 있고 유엔 회원이 됐다는 것은 국가를 의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엔 회원의 자격이 피스러빙 스테이트입니다. 평화 애호국. 그래서 회원이 되는 것은 국가인데 국가인데 왜 국가가 아니라고 하냐 자꾸. 그것은 국제법상 국가 승인제도라는 게 있어요. 저기가 국가로서의 승인 요소를 다 갖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우리를 뺀 모든 국가가 저기를 국가로 인정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너네는 국가가 아니야 하면 국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분단국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이 국가가 아니라고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북한이 작년 말부터 이제 남한은 괴뢰국이고 이제 적대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별개 국가로 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 통일부 가서 얘기하고 법무부 가서 얘기하고 국정원에 얘기하고 하는데 북한은 우리를 국가가 아닌 외국으로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는 거죠. 물론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못 봅니다. 헌법 3부 때문에. 그래도 대외적으로라도 쟤네는 우리를 외국으로 보지만 우리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고 교류협력의 상대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특수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론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북한의 두 개 국가론에 대한 세미나를 하려고 하면 되게 위축됩니다. 그런 주제를 가급적 거론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지금 뭐 이 주변 입장이니까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 승인제도 뭐 설명을 드렸고 분단국이 남북한 동서독 뭐 남플러스가 분단국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있고 뭐 이런데 그 남북한을 가장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건 분단국의 개념이에요. 근데 분단국은 뭐냐면은 하나의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가 다 분단국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으로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쪼개진 나라를 분단국이라고 해요. 이 분단국의 특성은 하나가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계속 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작년 말까지의 남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분단국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였는데 독일은 조금 달라요. 분단 이후에 68년도에 동독이 헌법을 개정합니다. 물론 60년도 초반부터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보겠다고 하다가 68년도에 헌법 바꾸면서 서독은 이제 완전 외국이다라고 해버리고 우리는 독일 민족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독일 민족이다라는 별개 민족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은 서독으로 수렴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후에는 결국 이제 특수관계론이 양측에서의 특수관계론에서 우리만이 유지하는 일방적 특수관계론을 바뀌면서 앞으로 모든 게 막 달라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뭐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분단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막대자석으로 표시가 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요즘은 우리 국민의힘도 빨간색을 쓰고 있는데 노스코리아 빨갛게 한국 수사하면 맨날 빨갛게 그리고 S자 있는 우리 남쪽으로 파랗게 그리고 하는 게 일반적인 자석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막대자석이죠. 근데 또 부러졌어요. 이때는 38선이라는 게 가운데 일자로 걷어 있다가 한국전쟁 치르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강원도 고성 이런 데는 요 빨간 게 밑으로 내려왔고 개풍 같은 데는 파란 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잘라졌죠. 두 개로 쪼개져서 다시 이렇게 합쳐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분단국이라는 것은 반쪽짜리 국가긴 하지만 이 반쪽짜리 자석도 자석의 역할을 다 합니다. 여기 N극 S극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분단국의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크게 두 개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가족 특례법입니다.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거 좀 뒤늦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영등포에서 의사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북한에서 내려오실 때 큰 딸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나머지 가족은 북한에 있었고 동생들이. 내려와서 이제 병원에서 돈을 뭐 수백억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쪽에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하니까 이제 재혼한 부인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하고 전처 소생인 큰 딸이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큰 딸은 그때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내려올 때 북한에 동생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수소문을 해서 동생들을 찾아가지고 머리카락 꽂고 뭐 손가락 자르고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와서 친자관계 확인 소송해서 이기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상속 재산을 주겠다 이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살아가서 수십억의 재산이 북한으로 가게 생겼거든요. 그거 막으려고 부랴부랴 이 법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저보고 만들어달라는 건 저는 이 법 제정을 반대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만들면서 만드는 김에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 이제 북한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뭐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재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이 두 번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배우자가 내려오면 이 뒤에 한 전혼과 후혼 관계에서 후혼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중혼이라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재판 북한에 있는 그 남편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혼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잘 안 되잖아요. 북한도 서류 송달도 안 되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중혼이 되더라도 그 후원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더라도 재산을 못 넘어가게 막아놓고 다만 의료비하고 생계비 정도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게 만들면서 그거를 보내려면 통일부 장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게 만든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승인 받고 북한에 돈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북한에 돈을 보내는 방법이 없어요. 다 불법 송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불법 송금을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은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들 통해서 돈을 보내요. 작년에 대구지방경찰청 특수사대에서 프로파를 수사하면서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막 영장 받아가지고 계좌 추적 다 해서 송금한 사람들 줄줄 불러다가 다 형사 입건을 했습니다. 돈 보낸 사람들. 그래서 벌금 가족들 보내야 1년에 한두 차례 뭐 수백만 원 정도 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넘어가고 프로파들이 대부분은 다 중간에 이제 떨어져 나가죠. 국정원에서 그거 알면서 20년 이상 넘게 가만히 놔뒀던 영역이에요. 공안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줄줄 불러다 형사 입건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벌금 몇백만 원씩 밀리고 막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벌금 낸 사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 법이 이제 그래서 만든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때는 뭐 엄청나게 대우를 해줬죠 예전에. 그러다가 이제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 지원에 조금 이제 조정이 되고 97년도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을 만드는데 이때부터는 그 갑자기 고난의 행군기에 접어들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의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정착지원금을 하나원 축소할 때 한 2천만 원이 2006년 초반에 좀 넘었는데 그게 이제 2003년 뭐 그쯤에 분할 지급 방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뀐 게 사실은 제가 관계기관 회의에 가서 주장을 해서 바꿔놓은 건데 지금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 당시 한 2천여만 원 받으면 탈북 불업가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도로 비용으로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받아도 다 뺏기는 돈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수백만 원씩 분할 지급하자 그랬고 300억 이렇게 나눠서 주기 시작하니까 그 프로파 비용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한 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도 또 특권에 줬어야 되나 생각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계속해서 이제 국내에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하나원 그다음에 처음에 핵심센터라고 국정조사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이 법이고 북한이탈 주민법은 뭐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바뀌고 있고 역대 정부마다 정착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뭐 잘해줄까 하는 이런 제도 개선들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항상 뭐 충분하지 못하겠죠. 예산도 제한돼 있고 또 일부에서는 마치 우리가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북한이탈 주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기본적인 지위입니다. 우리 국민인 거죠. 우리가 내려왔으니까 안 됐다고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는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게 금년 초에 3월달에 이제 법무부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 정비 및 정책 지원 강화 방안에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놨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그냥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 자활 지원 강화, 뭐 유기가구 밀착 지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어느 날 뭐 지금 생기가 어렵고 아까 제가 지금 한 20년째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 정보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 노스쿨 보내고 막 해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중에 변호사가 2명이 나왔어요. 올해 하나 더 붙을 줄 알았는데 지금 서울대 나와서 떨어졌고 그 두 사람이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또 저희 단체에 와서 또 열심히 또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은 이제 막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은 조금씩 개선이 돼요. 법도 개선되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개선되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대구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동료 애들이 얘 탈북자라고 막 전부 때 학교 보내는데 막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여기를 비할 의도로 붙이긴 했는데 얘는 탈북민이다.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겠는가? 저는 본인이 그렇게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탈북민이고 저는 수목지구 출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뭐 그게 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객관적인 용어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줄여서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얘를 왕따시킨 것은 학폭으로 처리가 되니까 학교폭력을 신고를 해서 일단 절차를 밟고 근데 형사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게 욕은 아니잖아요. 욕도 아니고 모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말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인식을 하는 건 맞죠. 나쁜 짓이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식이 어느 날 우리 애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탈북민이다. 결혼하겠다고 충분히 그냥 흔쾌히 해줄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 탈북자 출신 변호사 2명 중에 한 사람은 결혼했고 한 사람은 안 했어요. 인물도 조금 똑똑하죠. 변호사까지 됐으니까. 되게 착해요. 주변에 누굴 소개시켜주면은 대부분 꺼려해요. 그래서 이놈들 나이도 이제 40 가까이 돼가고 장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또 딸이 없어요. 딸이 있으면 어떻게 사이로 사먹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포천이요. 아까 이제 우리 포천이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시군 중에 우리는 DMZ 타고도 접하고 있질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전쟁 기간을 통해서 통일이 된 제가 아는 유일한 그 당시 옛날에 군이었으니까 군입니다. 포천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가 한국전쟁 기간 통일이 됐어요. 다른 시군은 다시 분단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포천은 물론 그 당시 포천하고 지금의 약간의 변동이 있죠. 저희 같은 관이면은 83년도까지 연천이었어요. 83년도에 포천이 되는데 이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일을 경험한 군입니다. 그럼 통일했다는 것은 뭐냐? 통일되면서 수복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민증 발급해줘야죠. 뭐 이런 업무가 다 이미 통일의 경험을 겪은 겁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를. 그리고 포천 중에 저쪽 38선 그 위쪽은요. 아직도 유엔사 관할에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한국전쟁 끝나고 53년 7월달에 이제 휴전협정하고 54년 10월달에 유엔군 사령관이 각 지역의 수복지구 지역의 군단장들을 만나가지고 그 지역 행정 관할권을 이양식을 합니다. 저쪽 지역 포천 저쪽 위쪽은요 행정 관할권을 넘겨받았는데 관할권이라는 건 사법관할과 입법관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넘겨받지 못했어요. 근데 넘겨준 사람이나 넘겨받은 우리나 그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그 송금 문제, 지금도 이거 계속 싸우고 있고 지금 정책관 청구에서 다투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벌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뭐 저기 핵미사일 개발하는데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관리하는 기간을 거의 축소해야 된다고 시간이 많이 축소했어요. 그리고 통일부가 계속 관리하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원 홍보도 정부 주도가 맞을지 정부가 좀 초창기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맞을지 문제인데 정부는 전문성이 있고 시민단체는 현장성이 있죠. 물론 NGO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투명성이 보장돼야 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NGO도 그렇게 좋게 안 봐요. 귀찮게 하는 존재로 봅니다. 저희가 활동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라 이 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뭐 토론을 통해서 또 질문 있으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법적 지위와 제도 개선에서 또한 나아가서는 북한 이탈 주민 현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인식과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정말 많이 생각해보는 토론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북한 이탈 주민이면서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정착에 관해서 저는 항상 생각했기에는 저는 헌법 3조 안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 지위로 파생된 문제들이 학계나 또 법계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법조계 그리고 또 정부 북한 이탈 주민이 법조계에 대한 혼돈이 자주 생기는 것을 보고 좀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과 자격 및 국적의 취득 그리고 상실, 회복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아무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기순 우사를 표명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도 제7조 보호 신청이 별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니까 모순된다고 학계나 법조계가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3국 체류 북한 이탈 주민이 법적 지위 문제인데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내뿐 아니라 체류국의 국내법 또 국내법이 아까 변호사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국내법이 국제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들을 어떤 때는 난민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 국내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난민 심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들이 법적 지위는 우리 국내법 아니라 체류국에 관련 법규 그리고 남북한에 대한 체류국의 승인 여부 난민에 관련된 국제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고려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개의 법을 좀 수정하고 보충해서 대한민국의 북한 이탈 주민의 좀 적극적인 보호와 외교적인 마찰을 감수하는 합리적인 좀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병석 변호사님한테 여기서 중간에 하나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북한의 파견 노동자, 중동 지역의 파견 노동자가 2019년도에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서 저를 한국에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경찰을 부르겠다고 나가라고 했어요. 아니 이것은 보호가 외국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서 그런 건지 저는 거기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면 한국 영토 아닙니까? 그런데 왜 탈북민이 보호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거절을 하고 경찰을 부르겠으니까 나가라고. 그때 그분은 눈앞이 캄캄하게 됐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니까 잊지는 못하고 나왔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저는 발표문의 마지막 매순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스스로가 인식해서 누가 자신이나 가족들을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말하면 그 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솔직히 자녀들에게 부모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밝힐 수 없는 부모들의 속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차별은 괜찮아요. 하지만 내 자녀가 차별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북한 이탈 주민은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34,227명이 들어왔고요. 남자가 9,231명, 여자가 24,996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남북하나재단의 조사에 탈북민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의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북민들의 차별, 무시를 겪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말투와 생활 방식, 태도 등의 문화적 소통 차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응답이 무려 77.7%라는 큰 비중으로 나왔죠. 예, 그런데 거기에 여기 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탈북민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부정적 인식이 많아지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이 생기면서 그것이 혐오라는 감정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남북한 주민이 탈북민이 서로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민족인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 동료로 북한 이탈 주민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민 조사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50%가 반대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올라온 걸 보고 저도 놀랐는데요. 거기에 면접 보러 오라 했더니 구인 광고를 냈더니 북한 이탈 주민이 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을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냐고.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고 정말 놀랐던 거는요.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 괜히 혹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받지 말라 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거기다가 2021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한 건데요. 북한 이탈 주민 수용에 대해서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 된다. 아니면 선택적으로 받아야 된다.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데 솔직히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선택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기다가 더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높아지고 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법족지도 중요하고 또 제 3국에 떠돌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안전지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법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적 규범이죠.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회 강제 규범보다 우월한 것이 법인 건데, 솔직히 이런 법적지에 대해서 또 조화와 바탕으로 수정좀 보충되고, 거기다가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의식 변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조사 결과에서 탈북민을 만나본 적이 있냐, 탈북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냐 교육에서 13%가 탈북민을 보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82%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분들을 다시 탈북민을 교육한 결과 55%의 공정으로 바뀌어버린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평통이 시민교실 같은 걸 꽤 많이 하는데, 시민교실에 탈북민들을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많이 만나게 해서 그들 자체가 정말 이렇게 쌍안경을 볼 필요가 없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아무런 그냥 말통하고 사투리 조금 쓴다는 그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차별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의식이 좀 높아지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북한 이탈 주민의 본인으로서 우리 온몸으로 느끼는 사실적인 경험을 좀 얘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인식 전환의 어떤 계기가 오늘로서 좀 더 많이 발휘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따 다시 한번 질의받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우리 노경훈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에서 국민소통 국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경훈 검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한명석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조혜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 국외에 거주하는 체류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 난민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보완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북한 이탈 주민이 영국에 들어가서 난민지위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그 숨막히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꾸민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난민지위를 못 받게 되면 이제 불법 체류로서 이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국내법상 해석 때문에 이런 굉장히 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한 변호사님도 전문가시니까 한번 질문 한번 받고 듣고 한번 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난민 문제는 사실은 그 난민의정서, 난민협약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기본적으로 난민지를 부여할지 말지는 국제법적인 입장보다는 그 해당 국가의 자유재량이에요. 전 세계 OECD 국가 38개국 중에 대한민국이요 난민지위 인정하는데 35위입니다. 우리보다 안 하는 건 뭐 이스라엘, 뭐 일본 몇 개밖에, 중국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해줘요 난민지위를.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각 해당 국가의 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아까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캐나다의 경우에 예전에 난민지위 신청을 하면은 그 난민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판례가 바뀌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보호국이 있어서 난민지위 인정 못하겠다 이런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걸로 해석하자 하는데 그거는 뭐 벼루가 말이 잡겠다고 초가상가 태우는 꼴이지 그것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그거 해결 방법이 뭐냐면 미국의 북한인권법입니다. 미국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난민지 신청을 했을 때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런 경우에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의 경우에도 물론 그 해당 국가에서 뭐 1차적인 그 결정을 하지만은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으로 우리도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런 좀 자주 되는 해당 국가를 상대로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니들도 북한인권법처럼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그런 법을 만들어서 좀 보호해달라든가 아니면은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하든가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뭐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대사관에 가서 보호 신청했는데 경찰 신고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발해가지고 조사받아서 처벌받게 만들어야죠. 네, 토론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체류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 법적 지위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중국적인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주의 자체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어떤 이런 법 해석을 앞세우지 말고 외교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제가 조사한 거 토론할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 한 변호사님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우리 조혜리 우리 토론자님도 본인 것들 이런 것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헌법 3조 헌법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조항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라는 대한민국 영토는 그 조항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 한반도 내 합법적인 국가는 저희뿐이고 북한은 이제 국가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 4조에 보면은 또 북한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 군반자 관계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모순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법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국적인 어떤 해석학적으로 어떤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를 정해야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북한 이탈 주민의 국적이 정해지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규정해놓은 법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논하기 전에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2019년에 있었던 북한 선박 어선 저기요 어선에서 일어난 그 살인 사건과 관련된 그 부분이 저희에다가 저희 우리 국가의 뭐라 그러죠 그걸 기순 의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러면은 북한 이탈주의법 7조를 보면은 보호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 법 적용이 대상이 되고 그러면 정부가 심사를 해서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이 되면 그분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거고 8조에 보면은 9조에 보면 범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비보호 대상자를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보호 대상자라고 해서 저희 나라 국적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할권이 있고 거기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고 어떤 죄가 있다면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북한으로 이걸 북송을 시켰다는 것은 굉장한 정말 비참하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 법적 지위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간접적으로나마 법에 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정계를 논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난민주의에 대해서 좀 논하려고 했는데 아까 또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부죠. 이런 것들이 절실해 보이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를 논하는 이유가 이분들의 남한으로 온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이분들이 남한 사회에 잘 동화되면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주로 이제 중앙 정부 쪽에서 역할을 좀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지방 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정책을 그냥 실행하는 역할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갔던 것 같은 어떤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지방 어떤 그런 유관기관들의 어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동화를 위한 어떤 활동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지역 상공회의소 그리고 병원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런 것도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그 재정적인 어떤 지출 이런 것만 중점이 둘 게 아니라 어떤 소그룹이라든가 네트워크 형성, 동아리 문제, 동아리 등 형성해서 의료, 교육, 문화,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감을 갖고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노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게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는 북한 이탈 주민한테는 오히려 또 악법으로 적용이 돼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발제와 그다음에 우리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발제자분이나 토론자분께 질의 있으신 분, 질의 한두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엘이 우리 토론자분께 또 특별히 질문하실 분이 계실 듯도 한데 안 계십니까? 우리 회장님. 네. 19기 50기 회장장 주수입니다. 발제자 한명석 우리 변호사님께 한 가지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7월 10일, 11일 방송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이죠. 방송에 나갔으니까요. 김인열 정의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조혜리 우리 토론자께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탈북하신 분들,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으로 송금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 확인. 예,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는 게 우리를 존중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니들은 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라는 게 이제 그 한이 이제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라서 남한 북한 이렇게 하고 저쪽 가서 남한 북한 얘기하면 발끈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남조선 북조선 이러는데 우리 영토 조항이 북한 헌법에는 없다고들 알고 있는데 북한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 남반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거기도 영토 조항이 있는 거고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반부였던 건데 그게 남조선이죠. 대한민국을 호칭하면서 니들은 이제 그 외국이고 외국 중에서도 적대 배려국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헌법 바꾸고 노동당 규약 바꾸고 할 겁니다.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이미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바꿀 텐데 그러면 그게 이제 두 개 국가론이 저쪽에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우리도 두 개 국가론으로 차라리 가자. 북한 이탈 주민도 외국인으로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면 헌법 바꿔야 됩니다. 헌법 영토조항을 삭제해야 되는데 우리 맨날 통일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 하는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적 합의가 뭐가 있습니까? 직접 민주주의로 거의 그 당시에 뭐 한 90% 가까운 그 투표율에 따라서 만든 지금 87년도 대한민국 헌법만큼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3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우리 조혜리. 네, 저 탈북민들이 돈을 가족한테 송금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뭐 오래전부터 시작했고요. 그 가족들하고 연계를 하는 국경연선 분들, 그러니까 고향이 국경연선인 분들도 하지만 일단 안쪽에 있는 분들까지도 브로커를 찾아가고 돈을 보내는 건 사실이고요. 뭐 브로커한테 절반을 주고, 네, 그런 식으로 돈을 송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답변해 주셨습니까? 또 더 많은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요. 지금 저쪽에서 지금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실 제1세션에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와 제도 개선 방안이 이제 자리 잡은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의 우리 법적 지위가 잘 확립이 되고 또 그분들의 여기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시는 것이 또 이렇게 전파가 돼서 결국은 우리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실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제1세션에 배정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저희랑 같이 하는 민족의 한 이런 구성원으로서 같이 함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이 부분들이 가장 잘 됐을 때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세션 모든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